안녕하세요. 안경토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새로운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여러 언론 매체에서 많은 그 내용을 접했겠지만, 워낙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민코인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지금 이슈가 계속되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계속 여쭤봐서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코인과 연관은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홍콩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1분기 내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4월이잖아요. 그래서 곧 임박한 것 같고요. 홍콩 거래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ETF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우리가 단지 코인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조금 그림을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홍콩은 지금 중국 관할하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해물 ETF를 왜 도입을 했을까를 제가 안유아 경제투자론 유튜브에서도 다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홍사원 기자와 같이 하는 헤어질 결심 거기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작은 문제부터 큰 그림까지 다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뭐 거기하고 중복돼서 말씀드릴 생각은 없고요. 홍콩이 왜 비트코인 해물 ETF를 고민하고 있는지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미국에서 비트코인 해물 ETF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고요. 지금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해물 ETF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홍콩은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ETF 출시 경쟁에서 한 발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 발 늦으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반 가상자산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홍콩이 이걸 어떤 생각을 갖고 홍콩 금융당국이 이걸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할까? 이런 것들을 항상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홍콩이 들고 나온 그 ETF는 비트코인 해물 ETF 맞아요. 근데 결제 방식이 미국하고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결제 방식을 현금으로만 허용을 했어요. 현금으로만. 이거는 그 블레라 같은 자산운용사들하고 이게 굉장히 이 SEC가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하고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줄다리기를 했죠. 막판 줄다리기 통해서 결국 비트코인 해물 ETF를 도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호 간에 서로 양도를 하면서 막판 협상에 성공해서 출시가 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현금 결제 방식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현금 결제 방식을 도입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단지 현금으로만 쓴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지금 홍콩에서 출시하는 비트코인 그 현물 ETF는 출발이 늦었잖아요. 그럼 똑같이 만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홍콩 금융당국에서 출시하는 비트코인 해물 ETF는 파급력이 굉장히 큰 현물 결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물 결제 방식을 추가할 경우에 미국 SEC에서 승인한 현물 결제 방식의 이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파급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이게 일반인들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일반인들이 프로세스를 모르기 때문에 ETF가 돌아가는 이 작은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돌아간 작은 프로세스를 모르면 사실은 이거 이해를 하기 힘들어요. 현물 결제 방식을 도입했다는 것과 현금 돈으로만 결제하는 방식을 도입한 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로직을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ETF 결제 방식을 제가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홍콩에서 지금 출시하는 현물 결제 방식의 비트코인 현물 ETF와 지금 미국에서 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ETF 현금 결제 차이를 알게 될 거고, 홍콩은 왜 이렇게 했는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 프로세스 ETF 프로세스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네 가지 플레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스폰서라고 해요. 발행 ETF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ETF 상품을, 금융 상품을,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발행 회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스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폰서는 매일 ETF의 그 순자산 가치를 계산해서 발표하고요,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블랙락이라든가 피델리티라든가 아크라든가 그레이스케어 이런 애들이 사실은 다 여기 스폰서에 속합니다. ETF를 설계하고 상품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스폰서, 이게 첫 번째 플레이어고요. 두 번째는 이 스폰서, 그러니까 발행 측하고 발행 측에서 직접 라이센스를 받은 참여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AP라고 해요. Authorized, 그러니까 특권을 받은 participant라고 해서 참여자, 특권을 받은 수권 참여자 AP라고 합니다. AP만이 이 발행 측에서 스폰서가 발행한 ETF를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누가 이 권한을 가지냐면 자산관리공사하고 증권사가 가집니다. 얘네들한테 독점으로 이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만든 이 ETF 상품을, 비트코인 ETF 상품을 샀다 팔았다 이 스폰서하고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AP가 보통은 자산관리사서 증권사가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참여 측은 우리가 마켓 메이커라고 해요. 시장 조성자, 마켓 메이커가 있습니다. 얘네는 그 시장에서 시장 유동성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제공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부족할 것 같으면 공급하고 남아돌 것 같으면 사들이고 하면서 얘네는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시장 조성 역할. 그래서 얘네는 보통은 AP, 앞에서 말한 이 수권 참여자 AP하고 샀다 팔았다 해요. 마지막에는 우리와 같은 일반 투자자입니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 제가 부추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부추들, 혹은 뭐 기관 투자가들, 혹은 뭐 기업 개인 기관 투자가들, 일반 투자자들을 말해요. 이 ETF 상품이 상장한 다음에 그 시장에서 ETF를 샀다 팔았다 하는 투자자들. 그래서 스폰서가 있고 AP가 있고 마켓 메이커가 있고 투자자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스폰서는 ETF, 비트코인 ETF 상품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발행자고요. 그걸 독점으로 경영하는 데는 AP라고 합니다. 자, 마켓 메이커는 시장을 조성합니다. 유동성을 제공하고요. 투자자는 시장에서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돈이 어떻게 이 사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우리가 예를 들면 $1,000 샀다. 내가 $1,000, 안요아가 $1,000를 샀다. $1,000의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샀다. 그러면 이 $1,000의 ETF는 우리가 보통 어떤 플랫폼에서 사죠. 미국 같은 경우는 로빈후드 이런 플랫폼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1,000를 우리가 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이 $1,000 내가 샀다고 할게요. 내가 사는 걸로 예를 들게요. 샀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상대하는 여러분 누구한테서 사냐면 일반적으로 마켓 메이커한테서 사요. 시장 조성자한테서. 그러면 이 $1,000의 주문은 이 시장 조성자한테서 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일반 투자자가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 ETF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현재의 가치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비트코인은 현재 가치가 있잖아요. 오늘 가치를 보니까 66,000달러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현물을 기반으로 ETF 그 지수를 그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이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이 같아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을 우리가 일반 투자를 직접 사는 게 아니라 ETF를 일반 투자 사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거기서 변하지 않는데 ETF는 갑자기 수용량이 팍 들어와 버리면 ETF 가격만 올라가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하고 괴리가 생겨버리죠. 그러면 이 시장 조종자들이 이거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격이 항상 균형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 조종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앞에 그 AP들한테 사야 돼요. 이 ETF를 사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켓 메이커들이 AP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ETF 이 지분을 더 사오죠. 더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예를 들면 $1,000 주고 마켓 메이커에서 내가 ETF를 안유화가 샀잖아요. 예를 들면 이 중에 $200를 이 마켓 메이커가 AP한테 $200 주고 추가 ETF를 사옵니다. 지금 수요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200를 가지고 오죠. 그러면 AP가 또 $200를 그 발행자, 스폰서, 발행자한테 가서 그 $200만큼 그걸 또 사옵니다. ETF를. 그래서 결국 돈이 ETF가 그 스폰서한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스폰서는 그 $200를 가지고 코인베이스와 같은 비트코인 플랫폼에 가서 그 비트코인을 삽니다.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하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ETF 가격하고 그 비트코인 가격이 균형을 찾겠죠. 이 비트코인 결제 그리고 그게 실제 이 앱에 자기 지갑에 이 발행자의 지갑에 들어오기까지는 1일에서 이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시장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미국 것도 그렇고 홍콩 것도 그렇고 결국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 프로세스는 같은데 여기서 뭐가 다르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허락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 과정이 현금으로만 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내가 현금으로만 혹은 여기 AP도 좋고 여기 시장 조성자 있잖아요. 시장 조성자가 현금으로만 예를 들면 시장 조성자가 현금으로만 AP한테서 돈으로만 우리 종이돈으로만 AP한테서 마켓 메이커가 사가고 마켓 AP도 또 스폰서 발행 회사한테 또 현금으로만 그 ETF를 사오는 걸로.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가 현금으로만 돌아가요. 투자자도 현금, 마켓 메이커도 AP한테서 현금, AP도 또 스폰서한테서 현금 이렇게 ETF를 사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홍콩에서 승인한 거는 현금도 되고 이 과정에서 현금도 되고 실제 마켓 메이커가 AP한테서 비트코인으로도 ETF를 사갈 수 있게 한 거예요. 또 AP도 스폰서한테서 비트코인으로 또 ETF를 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으로도 되고 비트코인으로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앞에서 미국 거하고 여기 AP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고 마켓 메이커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더 적극적인 구조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용처가 더 많아지고 수요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훨씬. 그래서 원래는 스폰서만 지금 미국 구조 스폰서만 이 ETF 현물을 보유하는 걸로 돼 있고 전체 프로세스는 현금으로 진행이 되는데 홍콩 거는 전체 프로세스가 그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되게끔 구매하도록 돼 있다. 이게 다르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ETF 우리가 시장에서 여러분이 그 앱 다운받아서 시장에서 거래하는 ETF 거래량하고 비트코인의 시장에서의 실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자금 유입량이 다릅니다. 왜냐면 ETF라는 거는 현물을 직접 사는 게 아니고 현물을 따라가는 금융상품이잖아요. 이건 금융상품, 주식 같은 거예요. 채권 같은 금융상품이었고 가상화폐는 이게 현금 유동성이 같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일반 투자자가 안유화가 $1,000를 마켓 메이커에 주고 사는데 마켓 메이커 그 중에 $200만 AP한테 가서 ETF 사왔잖아요. 그러면 AP는 또 $200를 가지고
저기 그 발행상한테 가서 ETF 사왔죠. 그러니까 내가 1,000달러가 실제 들어갔는데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간 거는 200달러밖에 안 됐잖아요. 원래 이게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BTF 현물로 코인으로 직접 ETF를 샀다 팔았다 하면은 굉장히 이 비트코인의 현물 가상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훨씬 높여주겠죠. AP도 직접 마켓 메이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홍콩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이 상품을 도입을 했다.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를 도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홍콩은 차별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ETF 홍콩은 옛날에 금융 허브였죠. 우리가 세계적으로 금융 허브, 국제 금융 허브를 순위 내면 뉴욕, 런던, 싱가포르, 홍콩이었어요. 이게 1, 2, 3, 4등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홍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콩 특별법을 발표한 이후로 홍콩에 대한 규제 감독을 많이 대륙화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의 규제하고 거의 같게 가게 돼 있다 보니까 홍콩이 전반적인 법규 환경이 원래 영미법을 따랐어요. 영미법. 굉장히 자유롭고 세금도 없고 그래서 많은 국제 경영을 하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홍콩에 본사를 세우거나 혹은 적어도 지사를 세워서 세금도 면세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홍콩으로 몰려갔죠. 그래서 중국을 들어가는 게이트 역할을 했죠. 중국에 들어갈 때 홍콩에다 회사 만들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홍콩을 통해 나오고 이게 지금도 그 주식 투자는 중국의 자본시장은 개방은 안 했어요. 여러분 직접 중국 주식시장 차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홍콩을 통해 들어가거든요.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후강통, 성강통이라 하잖아요. 그것처럼 홍콩이 중국 대륙 본토의 금융시장을 접근하는 게이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이 G2로 성장했죠. 세계 GDP 2위 국가로 성장하면서 이 성장의 과실을 그대로 혜택을 받은 게 홍콩입니다. 그래서 홍콩은 굉장히 그 지난 30년간의 성장이 굉장히 빨랐고 부동산 가격이 또 고행진을 했고 글로벌 금융 허브 역할로 더 단단해졌어요. 그러다가 2018년 이후로부터 중국이 홍콩에 대한 이런 감시감도 강화하면서 많은 그 국제 자본들이 상당 부분이 싱가포르로 옮겨가죠. 싱가포르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느긋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홍콩의 부자들이 다 싱가포르에 지금 옮겨가고 있고 싱가포르는 중국 부자로 돈을 벌고 있다. 실물보다도 중국 부자로 돈을 금융으로 돈 벌고 있다. 요즘 두바이 같은 이런 또 지역에서 지금 금융 허브들로 가상자산의 규제를 엄청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 이렇게 국제금융 허브에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그 자금들이 싱가포르나 두바이 쪽에 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약화됐어요. 근데 후에 중국 정부가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면 어차피 중국 경제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세계 다른 나라, 다른 시장과 호흡을 해줘야 돼요. 호흡을. 근데 이렇게 북한처럼 밀폐돼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항상 밀폐되면 썩게 돼 있어요. 고인물이 썩잖아요. 그러니까 홍콩을 항상 국제와의 호흡기, 우리가 호흡 계통으로 쓰는 거잖아요. 게이트.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못하는 것들을 홍콩을 통해서 하자.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토는 못하지만 홍콩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홍콩에 대한 많은 규제나 이런 거 풀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상자산입니다. 중국은 자본 항목이 개방이 안 됐어요. 자본 항목이 개방이 안 됐다는 거는 일반인들이 뭐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은행 가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점에 은행 가서 원하는 만큼 달러를 대환할 수 있잖아요. 그걸 자본 항목이 개방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은행 가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달러를 바꿀 수 없어요. 외환 관리라는 건 달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마음대로 해외로 빠졌다 들어갔다 이렇게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1년에 중국인들이 쓸 수 있는 외환 한도는 5만 달러입니다. 그 이상은
죽어도 못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아이디로 5만 달러를 딱 규정해 놨는데 몇 년 사이에 중국이 위안화라든가 중국 경제 상황에 굉장히 큰 도전을 오면서 사실은 5만 달러지만 실제는 해외에 5만 달러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정말 엄청 많은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5만 달러를 태환할 수 있는. 그래서 자본 항목을 개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게 홍콩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해외 투자하면 홍콩을 통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QF, QD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본시장에. QF는 적격 외국 기관 투자자를 말해요. 여러분 개인들은 중국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접근을 못해요. 근데 여기 한국투자증권이라든가 하나금투라, 하나증권 이런 데서는 중국 금융감독당국에서 QF, 적격 외국인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런 증권사를 통하면 여러분들이 중국 A시장, 주식시장 A시장, B시장으로 나는데 직접 주식과 채권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 시장 외국인들 접근하는 거고요. 또 중국 아까 말했죠. 중국 국내에서는 자본 항목을 대환을 막아놨으니까 해외 투자를 못해요. 여러분처럼 미국 시장, 미국 주식 사겠다 못 삽니다. 유럽 주식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중국에서 QD라는 개념이 있어요. QD, 적격 국내 기관 투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QF를 통해서 중국 주식 사듯이 중국 사람들은 중국 국내에 대형 증권사들이 거의 다 QD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QD 라이센스 있는 증권사에 가서 가입을 해서 걔네들이 대신해서 미국 주식도 사주고 뭐 이렇게 그 간접 펀드죠. 그렇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홍콩을 통해서 호황통, 성황통을 통해서 직접 또 중국 주식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인데요. 이번에 비트코인 해물 ETF를 미국보다 더 파격적으로 비트코인 해물을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거는 다시 한번 홍콩을 글로벌 국제금융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라는 엄청난 큰 전략적 포지션이 깔려 있다. 그리고 중국 당국도 제가 지난번에 홍상과 안유아 해지 결심해서 지금 사실 미국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ETF를 허용한 거는. 그래서 배후에 미국 이제 이더리움 ETF도 나올까? 그것도 결국 미국이 그리는 큰 국제금융 그림에서 결정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이더리움 ETF가 해물 ETF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요. 뭐 오늘은 주제가 아니니까 풀지는 않게요. 그래서 사실은 본질은 국제 자본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시장을 움직일까?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홍콩 거래소는 적어도 이걸 다시 국제금융 허브로서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해물 ETF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홍콩이 비트코인 해물 ETF를 출시할 경우에 국제 비트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람들이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그래서 그 중국이 14억 인구가 있잖아요. 그럼 14억 인구가 다 비트코인 시장으로 몰려갈까?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14억 중국인들이 만약에 이 비트코인에 관심 갖고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의 그 가격은 엄청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금부터 예상을 해볼 건데요. 일단 현재 비트코인 전반 시장에서 누가 주로 참여를 하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여러 사이트에 가서 지금 비트코인을 누가 갖고 있는지 이런 게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를 다 하나씩 확인 가능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아시아가 전체 비트코인 거래 시장의 70%를 하고 있어요. 이 중에 당연히 한국도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하는 나라에 속하고요. 결국은 비트코인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2017년에 못하기 이전까지는 중국에서 법으로 못하게 규정하기 이전까지는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했죠. 그러다가 중국에서 못하게 하면서 비트코인이 그때 엄청나게 가격 타격을 받는데 2022년
2020년, 21년, 22년에 굉장히 중국에서 순위가 밀려났죠. 중국 사람들. 그러다가 작년부터 중국 사람 다시 비트코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중국 국내에서는 못하게 하지만 뭐 중국 그러니까 항상 IT적인 문제는 다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중국에서 구글도 못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한국에서 당연히 봐는 유튜브나 이런 걸 못 봅니다. 그래서 VPN이라는 걸 돈 주고 사서 깔면은 사실 해외 사이트를 다 접근할 수가 있죠. 그것처럼 이 비트코인도 공개적으로 투자는 못하지만 결국은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대형 은행들 이런 걸 지금 못해요.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의 이런 작은 은행을 통해서거나 또 중국 신분증을 가지고 홍콩에서는 개설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는 한눈을 감아주는 회색지대라고 합니다. 회색지대.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중국 돈이 있는 사람 비트코인을 실제 갖고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에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고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크립토 고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고래 개념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요. 고래가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가상화폐 다루는 사이트에 가면은 이 여러분들이 원하면 사실은 누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다 갖고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당연히 모든 코인은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뭐 항상 만든 사람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지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110만 BTC 22,000개의 주소에 걸쳐서 지금 갖고 있고요. 그래서 110만 BTC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1억이 만약에 가격 1비트코인 한국 돈 1억이라면 이 사람이 지금 얼마 110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쩌면 자기를 안 밝히고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여러 우리가 그 사이트에 가면은 웹사이트에 가면은 상위 10개 비트코인 지갑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체 비트코인 시장에서 뭐 1% 넘게 갖고 있다. 적어도 0.5% 넘게 갖고 있다 이러면 다 고래에 속합니다. 엄청난 갖고 있는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바이낸스 CEO, 저 장펑 이런 사람들이 다 고래에 속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하고 소송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윙클버스 형제 이런 사람들이 다 BTS에 거액을 베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의심할 런지가 없고 제가 지난번에 전문 다뤘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이 제가 여러 장소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없다라는 거는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지갑 안에 게 내 거다. 아무도 터치 못한다. 제가 아무리 미국이라도 아무리 중국이라도 아무래도 이거는 충분히 탈중앙화됐기 때문에 오리지널 이 돈은 내 거다. 누구도 터치 못한다. 그 어떤 권위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를 만들 때 이 비트코인 라이센스에 걸려요. 라이센스 뭐 하려고 하면은 라이센스에 걸려서 못해요. 근데 비트코인은 라이센스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누구 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이거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도 주체가 없기 때문에 누가 당신을 찾아와서 너 왜 그때 그걸 써서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비트코인의 장점이고 가치예요. 그래서 뭔가를 특히 국제금융을 만드는 사람들한테서는 BTS를 써가지고 뭔가 하기에는 너무 좋아요. 라이센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유일하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사실은 굉장히 매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지면 코인게코 이런 데 가면은
누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냐, 어떤 유명인들이 갖고 있냐, 이런 걸 다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기도 하고요. 또 지난번에 그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들이 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쓰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코인 업계에서 가장 그 리스크가 뭐냐면 우리가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모든 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소유자가 집중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코인이 많이 집중돼 있으면 그 자체가 리스크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걸 만든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얘는 1000억 개 만들고 자기가 10억 개를 갖고 있어. 혹은 자기가 뭐 한 50% 갖고 있어. 이런 코인은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집중될 수밖에 없고 또 후에 우리가 채굴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갔잖아요. 많이 갖고 있는 자가 권한이 더 많다. 주주총회처럼. 그것도 그래요. 돈 있는 자가 더 많이 갖게 돼 있고 영향력이 더 크게 자본주의인 거죠. 점점 자본주의. 이런 것도 위험합니다. 이게 잘 돌아가려면 분산되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컨트롤하지 못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엘살바도르 같은 이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들이 몇 개 국가가 이런 법적 통화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나라들이 이거 법정 통화를 쓰려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담보로 그 국가 내에서 쓰는 결제 화폐를 만드는 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처럼. 그러면 실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계속 사잖아요. 지금 엘살바도르 그 젊은 80년 이후 출생의 그 왕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국가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가 많을수록 비트코인을 가진 자가 이렇게 더 넓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컨트롤하기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가 결국은 더 올라가요. 이런 면에서 더 메리트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이 매력 있는 거고 이번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해물 ETF를 지금 만든다라는 거는 홍콩에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해물 ETF를 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ETF의 이 포트폴리오를 더 높이는 거죠. 박앤 파워가 미국에 딱 집중돼 블랙락 같은 이런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해봐요. 블랙락 한 10조 달러를 한국 GDP의 몇 배를 움직이는 애들한테 비트코인이 예를 들면 뭐 막 50%가 있다라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홍콩에서 이렇게 ETF 출시해서 그것도 비트코인으로 직접 결제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쪽이 더 많이 이게 아시아잖아요, 동아시아. 결국 거래량의 70% 아시아가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중국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고. 자, 여기에 파괴파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홍콩이 결국은 넓은 아시아 풀을 더 많이 갖고 이용해서 ETF 시장을 하게 되면 파괴파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략적인 생각이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현재 주식하고 부동산이 지금 몇 년째 수익을 못 주고 있어요. 계속 돈만 까먹고 있거든요. 부동산 투자자, 주식 투자자. 근데 중국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합니다. 저축, 현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트코인 뭐네, 어려워 안 해 이러다가도 옆에 친구가 야 비트코인 해가지고 내가 돈을 몇십억 벌었다 하면 누구나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 이 비트코인 투자자, 아시아 투자자 중에도 우리가 한 1억 이상 투자하는 비중은 중국인이 제일 많아요. 평균이 한 2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돈을 투자하는 건 중국인들이 아직도. 근데 지금 주식하고 부동산이 다 손실 보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이 비트코인이 계속 가격 올라가면 얘네들도 일반인들도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일반인 들어오는 게 사실 어려워요. 잘 모르면. 근데 ETF는 주식 하듯이 할 수 있잖아요. 주식 어플에서 할 수가 있고 또 홍콩 거래소에서 출시하는 거니까 홍콩은 홍콩계 증권사 중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중국에. 그리고 중국계 증권사들이 지금 다 홍콩에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하려고 또 홍콩에 지금 브런치합니다. 그러면 홍콩의 금융시장과 중국 국내 투자자들 연계는 이제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고 중국 정부도 그걸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콩을 통해서 중국 본토에서 못하는 거를 국제 글로벌 시장 동향하고 같이 홍콩을 통해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도. 박앤파워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박앤파워가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견주게 된 거죠. 제가 해외적 결심에서 자세히 다뤘지만 그래서 지금 중국 국내 투자자들의 그 저축이 일정 부분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근데 지금 불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기는 힘든데
ETF로 해놓으면 달라요. 이거 금융상품이거든요. 금융상품. 그러니까 금융상품은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구조를 짜주기가 편하다.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 있는 법규를 법규 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상품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참여자는 확실히 늘어날 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유동성은 확실히 높아질 거다. 특히 비트코인 직접 결제가 가능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포지티브한 건 맞다. 그래서 이제 개인을 넘어 개인, 국가, 포트폴리오 점점 넓어지죠.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비트코인 이 가상자산 시장이 점점 더 힘의 균형이 분산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은 결국 비트코인 가치를 올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반감기 4월 달에 반감기 오잖아요. 그러니까 채굴자들한테 주는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비트코인 조정을 받잖아요. 제가 처음에 비트코인 찍을 때 그 얘기 했습니다. 단기에는 조정을 받는다. 근데 이게 여러분 미국의 S&P 500 이 방송 본 다음에 가서 미국 S&P 500 ETF 한번 역사 주가 지수 변동을 찍어보세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쭉 올라갑니다. 장기. 여러분 이 시간 타임을 이런 자산시장에서 수익을 달성하면 진입과 엑셀 팔 때 중요해요. 아무리 올라가는 시장에도 여러분 잘못 들어가면 손해를 봅니다. 아무리 떨어지는 시장에도 여러분이 적절하게 들어가고 나오면 돈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시장 나오는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기로 상승한다, 장기로 하락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장기로 상승하는 시장은 언제 들어가도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왜? 장기는 상승하기 때문에 단타 치면 안 되죠. 근데 S&P 500 ETF를 한번 쭉 보고요.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이 가격 추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장기에 어떻게 가냐가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장기로 확실히 우상향하냐? 만약에 답이 이해했으면 여러분들 관심 가는다면 한번 해볼 필요는 있죠. 그냥 그 뭐 한 1,000만 원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푹 사가지고 푹 그냥 둔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경험해 볼 수는 있다 이거죠. 우리는 뭐 어떤 개인적인 투자나 이런 조언이나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흐름에 대한 추세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한번 참조하시고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항상 관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